네, 끝내주는 경제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이원재 박사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이승원이 나왔습니다. 이원재 박사님이 지금 출장 중이셔서 한 이틀 동안 자리를 비우실 텐데 제가 땜빵으로 대타로 나왔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이정환 슬로우 뉴스 대표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뵈니까 그러게요. 네, 반갑습니다. 살짝 어색한데요. 아, 네네. 네. 오늘 한번 보죠. 로이터 네. 저널리즘 연구 보고서가 나왔네요. 이게 해마다 나오는 건데요. 이게 윤석열 정부 때 네. 작년에는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한글판을 공개를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 윤석열 정부에 좀 불리하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근데 그랬겠죠. 올해는 이제 일단 영문판이 나왔고 한글판도 곧 공개가 되겠죠. 네. 오늘 영문판을 가져와서 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내용을 보면 왜 윤석열 정부가 싫어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프 잠깐 보실까요?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보는 이 한국 언론의 신뢰도. 신뢰도. 그러니까 모든 뉴스를 언제나 항상 신뢰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네. 핀란드, 덴마크 이렇게 이제 북유럽 언론사들이 늘 압도적으로 1위고요. 주로 앞서 있고 그렇군요. 한국이 올해는 이제 31%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40개국 중에 한 30 하위권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늘 보십시오. 항상 네네. 늘 꼴찌였는데 그나마 좀 올라간 측면이 있죠. 지금 저것도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더 안 좋았다는 뜻이에요? 잠깐만요. 그다음 볼까? 2017년에 보시면 이게 2017년 자료인데요. 네. 이때 꼴찌였죠. 진짜 꼴찌네요. 2017년, 2018년, 2019년, 어머나. 22년까지 계속 꼴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늘 점수가 안 좋았고요. 그랬네요. 사실 이제 그러면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언론이 왜 민주당 정권에 가혹하냐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고 그랬었죠. 편파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는 또 언론이 가열차게 또 김건희 뭐 게이트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끌어냈기 때문에 언론이 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또 점수가 조금 올라가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한편으로 또 이제 한국은 그대로인데 다른 나라들이 점수가 좀 낮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 팬데믹 때 전 네. 세계적으로 언론에 대한 신뢰가 좀 많이 낮아지기도 했고요. 특히 프랑스와 미국의 순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네. 언론에 대한 불신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31%인데 네. 이게 38개국 가운데 31위. 네네. 이런 얘기군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도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질문이 모든 언론을 언제나 항상 신뢰하십니까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답변에 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하지 않는 측면이 좀 있어요. 이제 그래요? 신뢰하기도 하지만 뭐 아주 모든 걸 신뢰하는 거 아니지라는 답변 때문에 이 질문에 문제가 있다. 한국 사람도 원래 이런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하지 않는다라고 좀 항의를 해가지고 그렇군요. 질문을 바꿔보자고 했는데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늘 이렇게 이랬다고 했고요. 다음 데이터를 좀 보면 네, 다음 데이터. 이것도 한국적 특성인데 네. 지난 일주일 동안 이용한 온라인 뉴스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압도적으로 1위가 네이버입니다. 그래서 매체는 아닌데 뉴스를 네이버에서 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49%. 네.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뉴스를 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뜻은 MBC, 뭐 JTBC 저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대략 네, 말씀드리겠다. 중복 답변이긴 하지만 예. 들어가서 딱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트가 아니라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뉴스 클릭하면 나오는 그 뉴스를 확인한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렇기도 하고 네이버에서 MBC 뉴스를 봐도 네이버에서 봤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그럴 수 있죠. 연결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여전히 뉴스 어디서 봤어라고 물으면 네이버에서 봤어요 말하는 사람이 절반이다. 그렇죠. 다음이 18% 정도 되고요. 네. 이제 종이 신문은 아예 쫙 뒤에 있죠. 저 뒤에 있네요. 역시 조선, 중앙, 그다음에 한겨레 네. 순서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군요. 여전히 그 한국은 이 포털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매체도 보면 이제 방송과 신문 다 합친 건데요. 여전히 이제 네. MBC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MBC 압도적이네요. 정말. KBS 높고 지상파가 높고 네. 조중동 순으로 이렇게 종신문 뒤에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2025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올해 발표입니다. 올해 오늘 발표된. 어제 발표한 네. 거고요. 어,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라고 보면 이거는 이제 언론사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는 네. 이용자들의 비율인데 이건 네. 최근 자료는 없어가지고 2017년 자료를 가져봤습니다. 크게 달라지지 17년. 않았고요. 그럼 역시 핀란드, 노르웨이, 영국, 스웨덴, 덴마크 등이 앞서 있고 한국은 맨 꼴찌 네. 4%의 독자들만 직접 조선닷컴에 들어가서 직접 보거나 한이.co.kr에 들어가서 보거나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한국적 현상이다. 여전히 네. 네이버에서 뉴스 봤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언론사의 브랜드를 모르죠.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조선일보 기사, 한겨레 기사 섞어서 보면서 언론 다 썩었어라고 말하거나 그럴 수 믿을 만한 언론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국이 좀 순위가 좀 낮게 나타난다라는 거고요. 저희처럼 이 언론계에 조금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매체에서 뭐 예를 들어 단독했네, 뭐 맞습니다. 논조가 어때 이러면서 약간 좀 매체를 신경 쓰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사를 어떤 매체에 썼느냐에 따라서 맥락이 달라지기도 완전 달라질 하죠. 때도 그리고 많죠. 사실은 모든 기사에 있는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와 맥락을 연결시켜서 봐야 되는데 네이버에서 이것저것 섞어서 보다 보면 사실 이슈가 다 파피화가 돼 있거나 맥락적 진실 이야기 어렵게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 뉴스 많이 보는 게 사실 카페에서 뭐 음료수 좀 기다릴 때, 네. 뭐 혹은 횡단보도 앞에서 위험하지만 네. 그래서 네이버 통해서 뉴스를 많이 보는데 그때 일일이 뭐 이게 한국일보인지 뭐 MBC인지 일일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바쁘니까. 뉴스가 정말 스트리밍처럼 네네. 계속 흘러 들어오는데 그 뉴스가 연결돼 있지 않은 분절돼 있는 뉴스. 그다음에 뉴스를 48면 뉴스를 처음부터 넘겨보는 사람도 없고 네. 9시 뉴스를 40분짜리를 통으로 보는 사람도 지금 거의 없죠. 요즘 인내심이 좀 쇼츠에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뭐 데이터를 몇 개 볼까요? 이 네. 뉴스의 신뢰도와 뉴스 소비의 주도성. 그러니까 보면 이제 주도성? 터닝 투 뉴스라고 하는데 사건이 생겼을 때 뉴스를 찾아봐야 되겠다. 아. 코로나 팬데믹이 터졌어. 어떻게 불안해. 그럴 때 뉴스를 찾아본 사람의 비율 아니면 전쟁이 날 것 같아. 어떻게 되나? 그래서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아본 사람의 비율이 한국은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인데요. 노란색이 예. 한국인가요? 그러니까 노란색 큰 동그라미가 한국인데 38% 정도. 그러니까 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뉴스를 찾아보지 않는다. 터닝 투 뉴스라고 답변한 부분이 매우 적고요. 세로 축은 언론의 신뢰도입니다. 언론의 신뢰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31%. 신뢰도는 매우 낮은 편이고 주도성도 낮고. 주도성은 사실 중간에 약간 정도 아래쪽인데 이 한국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뉴스의 신뢰도나 적극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그게 네. 역으로 수동적으로 이제 주는 뉴스 뜨는 뉴스만 한마디로 알고리즘상에 뜨는 뉴스만 그냥 네. 받아서 보지. 네. 자기가 어떤 이슈가 생기면 막 가가지고 검색하거나 이런 거는 저게 이제 맞습니다. 낫다라는. 오늘 하루를 뉴스를 시작해야겠어. 아니면 오늘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야겠어라고 본 사람은 이 38%밖에 되지 않고 네. 나머지 60% 정도는 그냥 흘러 지나가다 뉴스가 걸리면 본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요즘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면서 20대 뉴스 소비를 물어보니까 인스타그램 하다가 뉴스가 가끔 뜨면 그걸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요즘 SNS로도 많이 유튜브 소비하더라고요. 하다가 유튜브에 섞여 들어오는 걸 보지 일부러 그걸 찾아보진 않는다. 네. 뒤에 보겠지만 한국은 또 유튜브에서 뉴스를 봤다라고 답변한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네. 지금 우리도 유튜브에서 요즘 저도 유사 뉴스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이제 한국은 특히 이 외국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유튜브는 뉴스가 아니고 뉴스는 따로 봐야 되는데 네. 뉴스와 유튜브의 경계가 되게 모호한 것도 모호해지죠. 한국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한국이 가장 강력한 건가 봐요. 그 유튜브랑 그 소위 말하는 기존 매체들과의 어떤 모호성. 자, 이거 그림 한번 보시죠. 네. 이게 지금 전 세계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다라는 답변이 높은 비율을 뽑아본 건데요. 나타내는 한국이 50, 필리핀도 50, 그다음에 뭐 인도가 더 높네요. 인도 55인데 사실 보면 미안하지만 대부분 다 후진국들이 좀 높고 좀 이제 그 선진국이나 뉴스 저널이 발달한 나라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북유럽은 다 직접 찾아가서 보고 그런 나라는 또 뉴스 유료화의 비율도 굉장히 높습니다. 뉴스에 돈을 내고 보는 그렇죠. 비율도 높고 네. 뉴스에 대한 평판이 높기 때문에 또 퀄리티 뉴스가 발달하는데 그 뉴스의 브랜드가 사라진 그 나라들은 언론의 신뢰도 낮고 언론의 퀄리티를 높이기 어려운 측면도 있죠. 근데 이 보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서 뉴스를 본다라는 답변이 네. 30% 평균 30인데 평균이 30. 한국은 50이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은 이 다 평균 훨씬 넘는 나라들인데 네. 미안하지만 뭐 케냐 뭐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네.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높고 네. 한국도 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에서 유튜브로 뉴스 보는 국민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조금 전에 그 주도성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그러니까 신뢰도가 뭐 낮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네. 소위 말하는 그 주도성이 또 올라간다. 이건 또 아니잖아요. 뭐 그렇죠. 신뢰도와 주도성은 또 별개의 이 변수인 그림 것 보시면 같은데 주로 이제 비례하잖아요. 네, 신뢰도 낮으니까 내가 찾아봐야 되겠어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네네. 네네. 그런 나라가 굳이 찾자면 그리스 같은 경우가 되겠네요. 이 그림 보시면 그리스는 언론 신뢰도 낮지만 뉴스를 적극적으로 찾아서 찾아보고. 보는 사람들의 비율은 또 43%니까 한국보다 매우 높은. 그리스가 그렇군요. 맨 아래쪽에 있는 그리스가 될 거고요.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핀란드 같은 나라는 네. 신뢰도도 높고 언론 찾아가서 보는 비율이 매우 높은. 저 파란색. 네 맞습니다. 네, 그런 나라가 그렇군요. 있죠. 다음 알겠습니다. 그림도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지금 시간이 많지 않나요? 시간이- 몇 개 더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건 지역 뉴스. 한국은 또 지역 뉴스가 거의 그 괴멸하다시피. 그래서 맞아요. 지역 뉴스에 대한 새로 치기 지역 뉴스인데요. 네. 지역 뉴스에 대한 관심이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관심 있다라는 분. 말하자면 내가 뭐 부산에 산다. 부산 지역 뉴스를 찾아보는 사람이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네. 좀 안타깝죠.
지역 뉴스, 네. 그리고 이제 언론 자유는 한국에 그래도 꽤 높은 편이죠, 비교적. 이제 상위권 아니지만 이제 가로치기 언론 자유고요. 네. 세로축이 언론 신뢰도인데 이것도 이제 오른쪽을 좀 그 우상향하는 그림이지만 지금 이제 노란색 그림을 보시면 한국은 이제 언론 신뢰도 매우 낮고 네. 언론 자유는 그래도 많이 높아진 편이죠. 이 언론의 자유가 사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같은 자유가 있었는데 조국은 막 엄청 털고 네. 짜장면 뭐 네, 네. 배달 등등. 음, 윤석열 때 와서는 기자들이 찍소리도 못 하고.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지금 이제 늘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 이제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거나 네. 윤석열 정부 때는 뭐 이렇게 왜 그 두손 곱게 모으고 질문도 못 하다가 네. 최근에 어제 나온 이야기 그거죠. 그 기내에서. 전용기에서 네. 윤석열이 뭐 맥주 드셨습니까? 하니까 기자들이 하하호호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인데 어제 또 이제 미국 가는 비행기에서는 이제 지지율이 왜 이거밖에 안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고 이게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과 이재명 왜 이렇게 다른가? 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아무래도 기자들이 좀 더 A가 바르거나 신중하거나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나 아니면 네. 독자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제로 경향적으로 보면 좀 이렇게 권위주의 정부 아니면 보수 정부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기자들이 위축돼 있는 위축된다? 측면들이 네. 분명히 있습니다. 네. 소송 걸고 이러니까 그런 것 건가요?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언론 자유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MBC나 공영방송의 탄압이라든가 기사실 퇴출 그다음에 뭐 실제 그런 게 있었죠. 실제 MBC는 전용기에 몇 년 동안 못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다시 네. 복귀를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영향을- 언론 자유 평가를 매기면 기자들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상당히 낮아지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렇군요. 네. 마지막 이거 한번 볼까요? 뉴스 브랜드의 신뢰도를 보면 브랜드 당연히- 신뢰도. 예. 네. 빨간색이 이제 신뢰, 빨간색이 신뢰하지 않는다, 파란색이 신뢰한다는 의미인데 네. 당연히 MBC, JTBC, MBC 가- YTN, SBS 순이고요. 그러니까 종이신문보다는 방송사들이 훨씬 더 신뢰도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네요. 저것도 그리고- 특징이네요.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이제 중앙조선 동아순으로 이제 신뢰가 낮고 또 불신한 정도도 높습니다. 한겨레 제- 경향이 또 비교적. 네. 제 꼴찌가 지금 중앙일보인가요? 네네. 아, 그런데 불신 정도로 보면 가장 높은 게 또 불신은? 37% 조선일보가 더 높죠. 조선일보가 빨간색만 보면 네네. 불신도가 가장 높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한국 언론의 좀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안타깝지만. 모든 언론이 이런 정파성을 가지고 있고 사실 정파성에 맞게 또 이제 평가를 하면 좋을 텐데 네. 언론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낮아져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편견과 불신이 많죠. 대부분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않으면서 네. 사실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기 때문에 사실 한겨레나 경향이나 또 조중동에 대한 어떤 선입견 편견이 있으면서 사실 비교해서 뉴스를 비교해서 분석해서 보는 비율이 또 많지도 않죠. 많죠. 대부분 다 네이버에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이제 학습된 편견, 네. 언론은 다 자기 정파성에 따라서 뭐 이 사안을 재단하고 있을 거야라는 그런 이제 언론 비평도 매우 중요하고 리터러시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제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또 이렇게 달라지는 거기도 네. 하고요, 여론이. 이제 이 로이터 저널리즘 보고에서 네.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의 불편에 있냐라고 하면 MBC가 신뢰도 1위이기 때문에 네. 조선일보 이 윤석열 정부가 그렇게 쫓아내고 싶어했던 MBC 네. 그리고 사장을 갈아치고 싶어했던 MBC가 늘 신뢰도 1위로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 40개국 조사에 언론재단에 참여해서 이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만들었는데 그 보고서를 공개를 안 했어요. 심지어 내년부터는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계속 반발이 있었는데 네. 결국 이제 올해도 우여곡절 끝에 보고서 나왔고 역시 일관된 결과가 나오죠. 네. 권력이 왜 이 보고서를 불편했는가를 네.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해되는데요. 네, 지금 그렇죠. 보니까. 그럼 이거는 어쨌든 매년 발표된다고 말씀하셨죠? 네네. 그럼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발표될 것으로. 네, 그리고 믿고 아마 또 기대하고.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 또 신뢰도가 또 낮아지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경향적으로 그런 것도. 신뢰도가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로이터 두 번째 볼까요? 쪽은, 네. 두 번째는 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의료비 부담이 2배 늘어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GDP 대비해서 맞습니다. 예. 늘어난다는 그러니까 사실 거죠. 이제 많이 알려진 이야기지만 숫자로 또 그림으로 보시면 좀 굉장히 놀라우실 텐데요. 이게 그러니까 또 한국은행에서 나온 네네. 거니까. 또 한국은행이 신뢰도가. 뭐 이창용 그 총재 있을 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뭘까요? 그 실무적인 보고서를 많이 내서 사실 한국은행이 이렇게 그 어떤 민간 싱크탱크보다도 더 이렇게 인사이트 넘치는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저도 가끔 보는데 한국은행 사이트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냥 그 찾아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네네.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한국은행 같은 데서는 이런 것도 홍보를 안 하잖아요. 네. 실컷 연구시켜놓고 고생시켜놓고 홍보를 또 안 해요. 이것도 또 맞습니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한국 사회의 그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들, 맞아요. 혁신에 대한 그뭐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중에 하나를 짧게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어떤 거예요? 일단 보면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이게 한 사회가 얻을 수 있는 총량의 GDP의 그 성장률의 최고 그 한계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노동과 자본 투입과 그다음에 이제 이 성장 뭐죠 자본? 그 노동 자본? 네, 생산성? 그리고 생산성 네. 세 가지를 합친 건데 노동과 자본 합친 건데 그게 한국은 지금 일단 노동력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일단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이 고도로 성장하면 성장의 어떤 한계를 맞게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2000년 초반에는 잠재 성장률 5%였는데 지금 이미 이제 2% 미만으로 떨어졌고 네. 올해 성장률 2%대가 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이상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게 잠재 성장률인데 이 보시다시피 계속 더 줄어드는 사실 그래서 이제 2050년 지나면 거의 0% 마이너스 성장하게 될 거다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죠. 이게 사실 이제 성장률은 그 약간 변동이 매년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제 잠재 성장률이 저를 깎이면은 니네들이 가진 정말 잠재력은 이것뿐이야라는 뜻이라서 더 안 좋은 얘기.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네. 너희는 아무리 해도 이걸 넘어설 수 그러니까요. 없어라는 건데 저게 더 그 중요해요. 되게 이제 암울하지만 이 안에서도 높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건 잠재 성장 기여도를 본 건데요. 네. 지금 파란색이 노동이고 빨간색이 자본,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총 요소의 생산성입니다. 생산성을 높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인구가 줄고 네. 뭐 자본은 투입도 늘려야 되지만 노동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노동은 지금 계속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한국 경제의 가장 이제 치명적인 부분이고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 이번 보고서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낙관적인 시나리오, 기본 시나리오는 이게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연금과 네. 의료비 지출인데요. GDP 대비입니다. 지금 GDP 10% 대비. 정도, 그러니까 연금이 한 4% 정도 되고 네. 의료비가 한 6% 정도 되는데 GDP에 네네. 이게 이제 2050년이 되면 2배 이상, 20%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25년 뒤에는 2배로 늘어난다. 네. GDP 대비. 왜냐하면 연금 지출 부담이 커지고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계속 아프고 그렇죠. 병원비 그냥 이 80세가 늘어서면 이제 70, 80 넘어서면 노인 한 명당 의료비 지출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노란색은 뭐냐면 우리가 약간이라도 좀 사회를 약간, 사회를 바꾸면 잘 좋은 세상으로 만들면 이게 좀 낮아질 수 있다. 좀 낮출 수 있다. 노력하면은 저 노란색 정도 내려갈 수 있다. 아주 낙관적인 시나리오지만 아주 낙관적인. 이것만 봐도 마음이 아픈 게 많이 낮아지진 않죠. 그러네요. 큰 차이가 없네요. 그래서 큰 차이라도 이게 수백 조 원이 되기 때문에 아. 이거 한번 국민연금 가입자 수 이것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네네. 파란색이 이제 연금 가입자 수, 돈 내는 사람들이고 국민연금. 빨간색은 돈 받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령화 사회 되다 보니까. 지금 2050년까지 꾸준히 늘죠. 가운데 네. 2050년입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다음은 줄겠지만 네. 아무튼 돈 내는 사람이 지금 2천만 명이 넘는데 네. 나중에는 이제 그 1,000만 명 미만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 거고요. 1,000만 명 예. 미만. 와. 800만 명까지 줄어들죠. 또 받아간 사람은 지금은 600만 명인데 네네. 1,5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는 거죠. 이 3배가 늘어나기 진짜. 때문에 사실 이제 연금 개혁도 매우 중요한 이슈죠. 네네. 이 건강보험도 보세요. 건강보험은 적립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지금 그래서 지금 2025년까지 지금 약간 돈이 건강 흑자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이재명 정부가 깊이 고민해야 될 텐데 지금 이제 건강보험이 흑자기 때문에 네. 계속 이 급여를 늘리잖아요. 네. MRI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네네. 강병비도 늘린다고 하는데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지금 금방 마이너스 되고 관리 못하면 지금 지금 조원이니까요. 2033년이 되면 마이너스 98조 원이 건강보험 적자가 날 거라는 거죠. 마이너스 8조 원. 8조 원이요.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금은 이제 건강보험 적립을 하지 않으니까 받은 네. 돈을 그대로 내주는데 쓰고. 네. 건강보험이 적자가 나게 되면 그걸 정부가 세금으로 이제 막아야 되겠죠. 1년에 98조 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건강보험을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는 건데 네. 약간 한국은행 보고서는 이게 이제 GDP에 합쳐서 20%까지 늘어날 거다. 그 20% 늘어나는 거를 다 우리 세금으로 막아야 된다는 거죠. 저 지금 표에 이 네. 건강보험 누적 준비금 추이와 전망 저 표에 네.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저 몇 년도죠? 제가 지금 이제 2025년이 26이고 7, 8, 대략 2029년부터 29년부터 28년부터 마이너스가 28년부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이 가장 좋을 때, 현금이 많을 때고 앞으로 3년 뒤부터 이제 마이너스가 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거는 달리 방법이 없어요. 건강보험료를 훨씬 더 높이거나
많이 걷고 뭐 조금 주고 뭐 사실 이제 그것도 쉽지 않을 쉽지 거예요. 않잖아요. 지금보다 건보를 줄인다. 가뜩이나 한국은 전 세계에서 노인들이 가장 가난한 나라, 그렇죠.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고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에서 이 건강보험을 줄인다는 건 정말 대재앙이 벌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그림 보면 이 한국은행 보고서 굉장히 또 가슴 아픈 부분인데 네. 이 50대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이제 덜 쓰기 시작하잖아요. 네. 이미. 한국은 60세까지 근무하는 게 아니라 네. 50살 넘으면 지금 50대부터 네. 급격히 소비가 줄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70년대생이 그나마 돈이 많았는데 한국은 이제 다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하기 시작한 나이 네. 그리고 이제 급격히 소득이 줄고 지출은 많아지는 그런 암울한 사회로 가는 거죠. 그림 하나 짧게 보겠습니다. 시간 좀 있죠? 네. 또 이게 이제 2000년 보면 연두색이 2차 베이비 부모, 파란색 1차 베이비 부모입니다. 이때가 가장 이제 한국 사회가 역동적으로 성장하던 때고 네. 지금 이제 2025년 이게 많이 옮겨왔죠. 네. 그리고 이제 이 1차 베이비 부모는 이미 은퇴를 했고 그렇죠. 2차 베이비 부모들이 지금 은퇴를 하기 은퇴하고 시작하는 있죠. X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는 X세대.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없어 노인이 되고 이제 사실 백수가 돼서 좀 있어 아프게 되고 국가에 이제 엄청난 이제 그 부담이 끼치는 상황이 될 거고요. 2050년이 되면 더 이제 암울한 상황이 되죠. 2050년 그림이 없네요. 잠깐만요. 2000 표가 워낙 많아서 네.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수록 이게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거라서 네. 마지막 이 그림만 하나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용 구조를 바꿔야 된다. 노인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정년 연장도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 이건데요. 연령대별 고용률, 남녀 고용률입니다. 남녀 고용률. 네, 파란색이 남성 고용률이고 네. 빨간색 여성 고용률인데 가능선으로 된 거는 OECD 평균입니다. 역시 남성은 우리나라가- OECD 평균하고 비슷하죠. 네. 그리고 군대 때문에 약간 더 늦어졌는데 네. 여성은 이 가는 분홍색이 여성 OECD 평균이고요. 굵은 빨간색이 한국의 여성 우리나라 역시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 낮네요. 이걸 M자형 곡선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제 여성의 30세부터 40대 네네네. 중후반까지 고용률이 낮죠. 이게 왜 네. 그러냐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여성들이 지고 이 사이에 직업을 잃었다가 네. 다시 직장을 얻더라도 과거의 연봉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 이른바 경력 단절. 그렇죠. 네. 이거를 극복할 수 있으면 여기서도 고용이 늘어나겠죠. 고용이 늘어나면 이 사람들이 4대 보험을 더 많이 내고 건강보험을 더 많이 내서 이걸 그렇죠. 뒷받침해 줄 텐데 이걸 하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인구가 줄어든 것과 별개로 네. 여기서 고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구조가 더 악화된다. 아까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처음 나왔던 게 뭐였죠? 이 약관적인 시나리오로 가려면 네. 이건 약관적인 시나리오로 가려면 네. 이걸 사람이 더 일을 많이 우리가 애를 더 많이 낳을 수 없으니까 지금 이미 뭐- 또 애는 덜 낳은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20년 동안 이제 인구 감소 충격이 있겠죠. 그러려면 여성이 더 많이 일하고 노인들이 더 많이 일하고 네. 일자리의 고용의 질을 높여서 네. 연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하고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만들어야지 네. 이게 이 충격을 줄이는 방안이라는 거죠. 네. 그중에 하나가 여성 고용률, 노인들의 양질 일자리에 답이 있다는 게 한국은행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의 결론. 네. 40대 여성 취업률을 높여야 되고 또 청년들 취업을 네. 청년들 당연히 그런 거고요. 네. 또 이중 구조.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뭐 이중 구조, 뭐 여성, 남성, 뭐 대기업, 중소기업 등등 이중 구조 이걸 네.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 50대가 되면 이미 돈을 덜 쓰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방법 중 하나 50대가 더 일을 많이 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달라진 전제는 지금 50 넘어서 60 넘어도 다 건강하거든요. 건강. 70세까지 건강하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 다 일을 하실 하게 수 만들어야 있어요.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곡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50대 중반부터 다 이 퇴직하는 게 아니라 이걸 바꾸는 방법을 이재명 정부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일을 해야지 어느 정도 삶의 네. 의욕도 생기고 하는 네. 거니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정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